나는 당신의 간병인이지 아내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만 돌볼 것이고 당신은 나에게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 10년 전에는 당신이 나를 가정부 취급했잖아요. 이제는 입장이 바뀐 거예요. 결혼 43년 차였습니다. 23세 시집 와서 올해 66.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제 이름보다 누구 엄마, 누구네 며느리라는 호칭으로 더 많이 불렸던 것 같아요.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성실했고 가정에도 충실한 편이었어요. 아이 둘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우리 부부는 그렇게 세상 모든 부모들이 하는 평범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요? 물론 힘들었죠.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제 삶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여자는 원래 그런 거라고 희생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남편이 61살이 되던 해 은퇴를 2년 앞두고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머리를 염색하고 왔습니다. 회사에서 젊어 보이라고 하더라며 웃었죠. 저는 그래요, 젊어 보이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머리 염색쯤이야 요즘 남자들도 다 하는 거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옷을 사기 시작했어요. 원래 옷에 관심 없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턴가 백화점에서 브랜드 옷을 사왔습니다. 청바지도 사고 가죽 재킷도 사고 이 나이에 그런 옷이 어울려? 했더니 요즘은 나이 들어도 멋있게 입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산 사람인데 향수 냄새 같은 거 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향수를 뿌려? 물었더니 회사에서 냄새 난다고 하면 어떡해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나이 들수록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좋은 거라고, 건강에도 좋은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40년 넘게 한 사람을 보고 살면 그 사람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건지 인위적인 건지 알게 됩니다. 남편의 변화는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휴대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잠잘 때도. 밥 먹다가도 문자가 오면 얼른 확인하고 통화가 오면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누구한테 전화 왔어? 물으면 회사 사람이라고만 하고 이 시간에 무슨 회사 전화야? 하면 요즘 야근 많아라고 둘러댔습니다. 60이 넘어서 야근이라니요. 저는 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만약 제가 의심하는 게 사실이라면 제 인생 43년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남자들은 원래 나이 들면 멋부리고 싶어 하는 거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뉴스를 보는 거겠지.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나는 법입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회식이 있어서, 부장님이랑 골프 약속이 있어서, 동창 모임이 있어서.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밤 11시,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거죠. 예전엔 늦어도 연락을 했었는데 이젠 연락도 안 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미안해, 시끄러워서 못 받았어라고 했고 문자를 보내면 한참 뒤에야 이응 이런 식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저는 저녁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9시, 10시, 11시. 음식은 식어가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계만 봤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오셨어요? 하고 밥을 데워줬어요. 남편은 괜찮아, 밖에서 먹었어 하곤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식은 음식을 치우며 생각했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는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옷에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뿌리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어디 갔다 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식. 말했잖아. 회식인데 왜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나요?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뭔 소리야?
향수 냄새. 당신 요즘 왜 이래? 내가 어디 갔다 오면 캐 묻고 전화하면 누구냐고 묻고. 나 감시하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이 제가 물어보는 게 이상하냐고 감시하냐고 화를 내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미안해. 내가 신경 안 썼네 하며 제 손을 잡아줬을 사람인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코를 골며 편히 잤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해서 남편이 이러는 걸까? 내가 더 예쁘게 꾸미고 더 잘해줬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거울을 봤습니다. 66의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엔 흰머리가 가득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몸은 예전만 못했죠. 나는 늙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평생 이 집을 위해, 이 남자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젊음도 꿈도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늙었다고 볼품 없다고 버려지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고. 제 의심이 맞는지 틀린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미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변했습니다. 아니, 변한 게 아니라 본색을 드러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증거를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동창 모임 간다며 나갔는데 옷장에 휴대폰 충전기를 꽂아둔 채 나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럴 리 없는 사람인데 말이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볼까 말까. 이건 사생활 침해고 신뢰를 깨는 행동이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이미 신뢰는 깨진 게 아닐까?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그걸 쓰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몇 개 떠 있었어요. 여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에게서요. 저는 여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휴대폰에 제 이름은 집으로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대화창을 열었죠. 오늘 몇 시에 만나요? 보고 싶어요, 여보. 지난번에 사준 목걸이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우리 다음엔 제주도 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볼 용기가 없었지만 손은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찍은 셀카. 여자는 한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쁘게 웨이브를 넣은 머리. 남편은 그 여자 어깨에 손을 두르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남편이 저한테는 절대 보여준 적 없는 그렇게 행복한 얼굴.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방 안이 빙글빙글 돌았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왔어요? 동창 모임 재밌었어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40년 넘게 연습한 목소리였으니까요. 속이 뒤집혀도 웃으며 밥 차려주는 그런 목소리. 응, 괜찮았어. 남편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휴대폰 두고 가셨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남편이 받으며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아, 깜빡했네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천 가지 생각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나? 따져 물어야 하나? 이혼해야 하나? 하지만 가장 아팠던 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였을까? 43년이 뭐였을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했어요. 확실하게 알아야겠다고. 더 이상 추측으로 살 수 없다고. 다음 주 금요일 남편이 회식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가자마자 택시를 잡아 탔어요. 남편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적이 없었어요. 사람을 미행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추운 겨울거리에 서서 남편을 기다리는 66의 제 모습이 참 초라했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휴대폰에서 봤던 그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저는 그 광경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그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을 보고 놀라더니 왜 불을 안 켜놨어? 자고 있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등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오늘 회식 어땠어요? 괜찮았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회사 앞에서 봤어요. 그 여자랑 식당 들어가는 거. 다 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휴대폰 봤어요. 사진도 봤고 문자도 봤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과의 한숨이 아니었어요. 들킨 사람의 짜증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만나는 사람 있어. 그렇게 쉽게 인정할 줄 몰랐습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43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무너졌어요.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은 없어. 그냥. 이젠 지긋지긋해. 뭐가요? 이 생활. 당신이랑 사는 거. 매일 똑같은 일상. 늙어가는 당신 보는 것도,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이 집도. 다 지긋지긋하다고.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남자야. 아직 멋있게 살고 싶어. 그런데 당신은 맨날 집에서 똑같은 옷만 입고 화장도 안 하고 나랑 밥 먹을 때도 할 말이 없잖아. 애들 이야기, 집안일 이야기만 하고. 그럼 당신이 다른 이야기를 했어야죠. 나한테 뭔가 해보자고 했어야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남편한테 소리 질러본 적 없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난 43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만 했어요. 당신 밥 차려주고, 당신 빨래하고, 당신 부모님 모시고. 내 인생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긋지긋하다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미안해. 근데 이미 늦었어. 나는 이제 다르게 살고 싶다고. 그 사람이랑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 젊어지는 기분이야. 당신이랑 있으면 그냥 늙어 죽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3년간 쌓아온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어요. 좋아요. 그렇게 사세요. 대신 나랑은 헤어지죠. 뭐? 이혼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이 나이에 이혼하면 당신이 더 힘든 거 알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였구나. 편한 가정부, 무료 가사 도우미. 그게 제 존재의 의미였구나. 힘들어도 괜찮아요. 당신이랑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거부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재산 분할 생각하지 마 같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찾아갔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휴대폰 사진, 문자 내역,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 아이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혼하기로 했어.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왜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 참고 사세요. 아빠도 나이 들면 정신 차릴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이제 더는 못 참겠어. 8개월의 법정 싸움 끝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재산은 반으로 나눴고 아파트는 제가 가져갔어요. 남편은 분노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후회할 거야. 나 없이 어떻게 사나 두고 바라는 말을 남기고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도, 아침에 씻는 소리도, TV 보는 소리도. 그저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상을 차리지 않았어요. 그냥 냉장고에서 김치만 꺼내서 밥 한 공기 비볐습니다.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43년이 끝났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제 인생의 절반이 사라진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지?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게 낯설었어요. 40년 넘게 누군가 옆에서 자던 사람인데 혼자 자는 게 이렇게 어색한 줄 몰랐습니다. 밥을 해도 습관적으로 2인분을 준비했다가 혼자라는 걸 깨닫고 다시 덜어내곤 했어요. 설거지도 금방 끝나고 빨래도 적고 해야 할 일이 없으니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부부 단위로 만났기 때문에 이혼 후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미안한데 우리 남편이 내 남편이랑 친해서 라는 말을 몇 번 들었을 때 이혼한 여자는 혼자가 된다는 걸 실감했죠. 아이들도 처음엔 자주 연락했지만 점점 뜸해졌어요. 각자 바쁜 삶이 있으니까요. 그게 당연한 건데도 혼자 있다 보니 서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TV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누구지? 아내도 아니고 엄마 역할도 끝났는데. 나는 뭐지? 거울을 봤습니다. 66살의 여자가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피곤한 눈.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나야. 이름이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이야. 그날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머리를 잘랐어요. 평생 긴 머리를 유지했었는데 과감하게 단발로 잘랐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이 정말 잘라도 돼요? 다시 기르려면 오래 걸려요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아요. 잘라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 같았어요. 2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긴 머리가 여자답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남편 눈치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옷도 샀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샀어요. 화려한 빨간색 블라우스, 편한 청바지, 예쁜 스니커즈. 점원이 어머니 피부에 이 색 너무 잘 어울리세요라고 했을 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칭찬받는 게 얼마만인지. 그리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포스터를 봤어요. 시니어 글쓰기 교실 수강생 모집. 글쓰기라. 젊었을 때 일기를 쓰는 걸 좋아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일기장을 펼칠 시간도 없었죠.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으니까요.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떨렸어요. 교실에 들어가니 저랑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어색해하며 서로를 쳐다봤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기소개를 글로 써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요. 펜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어요. 나는 누구지? 아내. 아니, 더 이상 아니지. 엄마. 그것도 이제 역할이 끝났는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66살입니다. 43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혼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내가 누군지 찾아가는 중입니다. 겨우 3줄이었지만 쓰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게 슬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 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저도 이혼했어요.
5년 전에. 처음엔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때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네.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무섭지만 익숙해지면 자유로워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게 진짜 인생이더라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터널의 끝이 있구나. 글쓰기 수업을 계속 다녔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그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어요. 남편 간병하다가 혼자 된 분, 남편 외도로 이혼한 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분. 하지만 모두 지금은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라고요. 집에 와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뭘까? 그리고 깨달았어요. 후회되는 건 이혼이 아니라 그동안 나를 잃고 살았다는 거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다는 것. 내 이름을 잊고 살았다는 것. 글을 썼습니다. 나는 43년 동안 나를 지우며 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감정, 내 생각. 모든 걸 뒤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선했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요. 다음 수업에서 제 글을 발표했을 때 여러 사람이 울었습니다. 다들 공감한다고 자기 이야기 같다고 했어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문득 발걸음이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저는 글쓰기 수업 외에도 요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많이 굳어 있었는데 요가를 하니 몸도 마음도 유연해지는 것 같았어요. 요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호흡이 중요해요. 자기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요가 매트 위에서 제 호흡에 집중할 때 모든 잡념이 사라졌어요. 남편 생각도 과거의 아픔도. 그냥 지금 이 순간 숨쉬는 나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평생 남편 따라 가족 여행만 다녔는데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게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글쓰기 반 언니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불국사, 첨성대, 안압지. 교과서에서만 보던 곳들을 직접 걸으며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밤엔 숙소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나 결혼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놀아본 게 처음인 것 같아. 제가 말하자 다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같았던 거예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 혼자서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강릉, 부산, 전주. 멀지 않은 곳들이었지만 혼자 기차를 타고 가서 걷고 먹고 자고 오는 게 즐거웠어요. 혼자 밥 먹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식당에 혼자 들어가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한 명이요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옆 테이블 젊은 여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신데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어머님처럼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다니. 이혼 2년 차가 됐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산책을 하고 카페에서 글을 썼어요. 점심은 가볍게 먹고 오후엔 문화센터 수업이나 친구들과의 약속. 저녁엔 독서나 영화 감상. 하루하루가 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삶. 물론 외로울 때도 있었어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문득 40년 넘게 함께했던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습관이 된 사람을 지운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내 생각했죠. 그리운 건 사람이 아니라 익숙함이야. 나를 무시하고 배신한 사람을 그리워할 이유는 없어.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68살에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죽어있던 눈이 살아났어요. 웃는 얼굴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진짜 웃음이었거든요. 나 괜찮네.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잘 견뎠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조금씩 저는 저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혼한 지 10년이 흘렀어요. 저는 75이 됐고 전 남편은 76이 됐을 겁니다. 그동안 남편 소식은 가끔 아이들을 통해 들었어요. 재혼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여자와요. 처음 들었을 땐 가슴이 쓰렸지만 이내 잘 됐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3년 전쯤 재혼한 부인이 남편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병에 걸렸는데 간병이 힘들어서 떠났다고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 많이 아프대. 병원비도 부족하고. 그건 아빠가 해결할 문제야. 나는 더 이상 아빠 아내가 아니니까. 차갑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저는 이미 10년 전에 그 사람과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했더니 현관 밖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남편이었던 사람이요. 10년 만에 본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샜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눈빛은 흐렸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서 있는 모습이 초라했어요. 뭐하러 왔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물었죠. 미안해. 들어가도 될까?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하고 거만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떨리고 약하고 간청하는 목소리.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요. 제발. 좀 들어가게 해줘. 오래 서 있기 힘들어.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있길래 어쩔 수 없이 도와줬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히고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왜 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내 잘못이었어. 내가 미친 짓을 했어. 당신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제 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사과하러 온 거예요? 나 살 곳이 없어. 재혼한 여자도 떠나고 돈도 다 떨어지고 병원비도 못 내고 있어. 아이들한테 가봤는데 다들 싫다고 하더라. 아, 그래서 온 거구나. 사과가 아니라 도움을 청하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밖에 없어. 제발. 나 좀 돌봐줘. 얼마 안 남았어. 의사가 길어야 1년이래.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우는 걸 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날은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뭐라고 했죠? 나 없이 어떻게 사나 두고 보래요. 나랑 있으면 늙어 죽을 것 같다고 했죠. 지긋지긋하다고 했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용서가 안 돼요. 남편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아무도 안 도와줘. 당신밖에 없어.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동정심? 아니었어요. 연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무했어요. 이 사람을 위해 제 인생 43년을 바쳤는데 이게 끝이구나. 늙고 병들어서야 다시 찾아오는 거구나.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을 돌봐줄 순 없어요. 나도 이제 75이에요. 내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돌볼 의무가 없어요. 우리 이혼했잖아요.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잖아. 정은 당신이 다 버렸어요. 10년 전에 남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해? 요양원에 가세요. 정부 지원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복지관에 상담받아보세요. 거기 가면 혼자잖아. 당신이 선택한 인생이잖아요. 냉정하게 들렸을 겁니다. 실제로 냉정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착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무조건 용서하고 참고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현관까지 데려다 줬어요. 지팡이를 잡고 비틀거리며 나가는 뒷모습이 처량했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제가 한 말이, 제가 한 행동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갔다며. 좀 도와주면 안 돼? 딸이었어요. 안 돼. 나는 더 이상 아빠 아내가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가장 잘 알잖아. 아빠 성격도 알고 건강 상태도 알고. 그건 10년 전 얘기야. 지금은 몰라. 엄마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빠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무해. 그럼 아빠가 나한테 한 짓은 뭐야? 43년을 함께 살았는데 외도하고 나를 늙었다고 무시하고 버린 건 너무한 게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내가 돌봐. 아들이 돌봐. 나는 이미 내 몫을 다했어. 더 이상은 못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무릎 꿇고 우는 모습, 지팡이에 의지해 나가는 뒷모습.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43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곧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를 지키는 게 먼저야. 다시 그 사람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할 순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밤을 보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들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갈 곳이 없다고, 어디 쓰러져 있을지 모른다고.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 좀 줘봐. 내가 할 말이 있어. 남편과 통화했습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내일 오후 2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정말? 고마워. 고마워하긴 일러요. 일단 와요. 전화를 끊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문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동거계약서. 다음 날 남편이 왔습니다. 얼굴에는 기대가 가득했어요. 앉으세요. 식탁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계약서예요. 읽어보세요. 동거계약서. 본 계약은 동거계약이며 부부관계가 아님을 명시한다. 갑저은 을 남편의 간병인이며 이는 자발적 선택이다. 을은 갑에게 월 100만 원의 간병비를 지급한다. 갑은 을을 주 3회, 회당 3시간만 돌본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간섭하지 않는다. 을은 갑에게 반말, 명령,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을의 방은 작은 방이며 갑의 방은 침범할 수 없다. 본 계약은 6개월마다 갱신하며 갑은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 이게 뭐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현실로 봐요. 당신은 이제 제 남편이 아니에요. 만약 제가 당신을 돌본다면 그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이건 너무하잖아.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10년 전에는 당신이 나를 가정부 취급했잖아요. 이제는 입장이 바뀐 거예요. 선택하세요. 이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곳을 알아보거나. 5분 드릴게요. 주방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5분 후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서명할게. 펜을 건넸고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작은 방을 쓰세요. 첫 주는 어색했습니다. 저는 정해진 시간에만 남편을 돌봤어요. 그 외 시간에는 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불만이 많았어요. 점심은 왜 안 차려줘요? 계약서 읽어보셨죠? 제가 원할 때만 식사 제공이에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싫으면 나가세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2주째, 남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하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아침마다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오늘은 간병 못해요. 1시간 후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죽 끓였는데. 드실래요? 남편이 쟁반을 들고 서 있었어요. 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변한 걸까? 석 달째, 저는 남편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얘기, 병원 얘기.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두 사람이었어요. 어느 저녁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옆에 앉아도 될까요? 그러세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당신한테 한 모든 것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안 달라지죠.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봤어요. 그게 진심이라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당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서로를 돕는 관계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증오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과의 동거는 계속됐어요. 계약 조건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건강이 나아지면서 간병 시간을 주 2회로 줄이고 대신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동네 공원을 걸었어요. 기억나요? 애들 어렸을 때 여기서 자전거 가르쳤던 거. 네. 좋은 기억도 있었으니까요. 43년이 다 불행했던 건 아니에요. 좋은 순간도 있었고 행복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남편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습니다. 요양병원으로 가야겠어요.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고민 끝에 저는 말했습니다. 요양병원 가지 마세요. 간병 시간을 늘릴게요. 왜 이러세요? 당신한테 의무는 없잖아요. 의무는 없죠. 하지만 선택은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동료처럼 지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증오도 아니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였습니다. 어느 봄날 공원 벤치에 앉아 벚꽃을 봤습니다. 행복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평온해요. 그리고 제가 주인공인 삶이니까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용서한 게 아니에요. 과거를 놓아준 거예요. 그래야 제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5년 후 남편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에서요. 제 옆에서.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떠나도 상처를 받아도 삶은 계속된다는 걸. 중요한 건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글쓰기 모임 단톡방이었어요. 언니, 내일 모임 오시죠? 네, 갈게요. 할 일이 많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많았어요. 잘 가요. 작게 속삭이며 작은 방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제 삶을 살 시간이었으니까요. 6개월 후 저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였어요. 출판 기념회에서 한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혼을 고민 중이에요. 남편이 외도했는데. 손을 잡아줬습니다. 참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용기를 내볼게요. 선생님 책 읽고 힘이 많이 났어요. 집에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제 책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15년이 걸렸네. 이혼하고 15년. 후회는 없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저를 찾았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나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생존자였고 이제는 승리자였습니다. 잘 자나.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끝.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위에서 우리는 다시 꽃필 수 있습니다. 늙고 아파서야 깨달았어요. 소중한 게 뭔지.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지만 너무 늦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는 거 알아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라도 나를 받아준 것에 대해.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해요. 들어가겠습니다. 잠깐요. 남편이 멈췄습니다. 앉으세요. 남편이 다시 앉았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네.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하지만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봤어요. 그리고 그게 진심이라는 것도. 그게 죄책감 때문이든 두려움 때문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당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서로를 돕는 관계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증오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남편도 울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